지금부터 제48차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헌법 행위입니다. 이제 변종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은 해킹 프로그램은 실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험실 밖에 나오기 전에 국정원의 반헌법 행위를 결코 우린 좌수할 수 없고 모든 강력을 기울여서 진상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해킹의 상처들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험실 밖에 나온 해킹 프로그램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그뿐 아니라 메르스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고 메르스의 삼성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 국민이 실험실 밖에 나온 메르스와 같은 변종 해킹 바이러스에 노출됐습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메르스와 달리 지역사회 감염을 더 확산시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전 국민이 예컨대 어느 중국의 보안업체 뒤에 있는 주체에게 모든 정보가 해킹당하는 위험까지 놓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당의 최고 전문가이자 이 문제에 관한 정통의 안철수 전 대표님이 특별위원회를 맡으셔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와 고민의 방향을 그리고 대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안철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원 외국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사찰 의혹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해명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컴퓨터, 내 휴대폰을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 정보 인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공작에 활용한다면 그런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 과정을 국민의 정보 인권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점으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 구성에는 정보위, 미방위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내부에는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부분으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국가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셋째,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입니다. 혹시라도 내 컴퓨터와 휴대폰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엄정하게 사실을 밝히고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일은 우리 당 차원뿐만 아니라 여당도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해야겠습니다. 이종걸 대표께도 여당과 원내 협상을 통해서 국회 특위 또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법 재개정안입니다. 아베 정권은 야당과 여론의 반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 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안보법제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본 헌법은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에 근거해서 전수방위 원칙을 담은 국제사회 약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일본 헌법 합자 90%가 안보법제위원이라고 지적했고 일본 국민도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아베의 무력적 야욕에 대해서 저희는 안전과 평화의 관점에서 경고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수경에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 부족에 따른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저들의 당청회동에는 새누리당이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대통령은 그를 들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업인은 바로 재벌총수 아니겠습니까? 재벌총수 한두 명이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특별사면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이고 대통령의 결단임에 비추어서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저는 촉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내대표께서 사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업인 정치인을 포함한 통큰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큰 사면이 재벌 총수, 비리 정치인, 부정부패 세력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사면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누차 얘기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 살리기 위한 통큰 사면론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큰 범죄인 몇 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지금의 경제 위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정책의 실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벌 총수 사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일자리 복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범죄인의 통큰 사면보다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광복 70주년 사면이 통큰 사면 뒤에 숨어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로 이어지는 무차별적 사면으로 가서는 안 되고 생계형 경제법 위반자의 사면, 사회적 약자들의 재기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생계형 경제인에 대한 사면으로만 국한돼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 더 얘기할 것은
2012년 특별사면 당시에도 시장 경제 질서를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4대강 비리 담합 등으로 인해서 입찰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질서에 결함이 있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협상에 성과를 내면서 타결되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화로 가는 것을 막는 비확산 단계의 협상에서 성공했던 거고, 우리 한반도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3번씩이나 한 관계로 비핵화가 목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힘이나 전쟁이 아닌 외교를 통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확인했고, 그런 만큼 지금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오이사 조치 해제 등의 검토와 더불어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적극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25 요사의 반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2.25 요사의 반국이 민간 차원의 회담을 넘어서서 비공개 공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원세훈 체제 국정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원세훈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국기문란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임기 때 국내용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그 목적이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과 사용에 관하여 총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 폐지 방안을 9월에 국무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데, 이 안건은 총선 이후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혁신위는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에 적용한다는 설명인데, 미리 상정해서 당내 분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혁신과 함께 당내 화합이 또한 중요합니다. 혁신위의 고민을 10분 이해하지만 이 안건은 일단 요구하였다가 총선 이후에 새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파와 줄서기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천을 국민에게 맡기는 오픈 프라이머리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평가위원이나 공심위원을 당박 인사가 아니라 안드로메다에서 모셔와서 선임하는 주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당내 경선의 폐단 또한 우리가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선관위 관리하에 경선일을 휴일로 하고 여야가 동시 경선으로 지역구마다 수만 명의 유권자가 총선처럼 대대적인 국민 경선을 치른다면, 첫째, 조직 동원을 해봤자 한계가 있고, 둘째,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한 정당만 경선 투표지를 뽑아내는 역선택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는 전당대회 때 당직 선출과 지방자치 후보 선출 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건 실은 종래 경선도 마찬가지지만 신인이 자신을 알릴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 시기가 현재 12월 중순인데 10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쟁에 비유하면 기존의 경선은 안시성 전투처럼 현역 의원이 구축한 성곽과 진지에서 경쟁자를 맞아 싸우는 것이라면 완전 국민 경선은 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평상벌 전투와도 같습니다. 혁신위에서도 공정한 공천을 위한 복잡한 방법보다는 완전 국민 경선을 원칙으로 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새누리당도 연일 선전 공세에만 힘쓰지 말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여 우리 당과 협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충영국회, 결단국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원 해킹 국회, 사찰 근절 국회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만 봐도 국정원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악성 코드 배포와 SNS 감시 등 해킹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은 침묵과 국정원 두들을 거치더니 이제는 정치 공세를 지향하라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핸드폰은 죄다 구형 2G폰이라서 국정원 해킹 문제가 안 심각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만 최첨단을 걷고 있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정치 공사라는 말에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탄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이런 일에조차 분노하지 못하고 해킹조차 지적하지 못한다면 정치가 왜 필요한 나란 말입니까? 대통령과 여당이야말로 정치 수세와 국정원 비호를 중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홍길동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정원 국회는 모든 루트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사실관계 규명, 국정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 국정원 개혁과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국정원의 범죄에 전면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정원 카톡 해킹 의혹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 질문과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추진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 14일 국정원 정보위에서 한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밝혀낸 것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보위 국정원 설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연구 개발용이었고 대북한용이었다. 또 고작 20인용이었다. 그러니 믿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같은 정보위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킹팀과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꾸 이걸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원세훈이란 사람이 2012년을 전후해서 했던 행적을 볼 때 총선과 대선 직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대북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킹 프로그램은 어느 날 갑자기 공격용으로 등갑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사이버 추적과 방어를 강조해왔던 국정원 방침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공개된 핸드폰의 IP를 일부 분석해보면 이미 국내용 SKT 핸드폰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거짓말이 자꾸 입증이 되면서 우리 국민의 사이버 안전은 세월호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작 20인용이라는 설명은 프로그램 기능을 대폭 줄임으로써 이해를 오도하고 호도하면서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권 20개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20개라는 말이지 실제로는
20개 곱하기 1000인지 만인지 10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셋째, 국정원이 관심을 가진 해킹 기능과 첨부 파일은 대국용이 아니라 내국인이나 한국인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 국정원은 북한의 PC인 삼지연 그리고 핸드폰인 아리랑의 운영체계에는 관심을 한 번도 보이지 않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맛집, 떡볶이집, 메르스 이런 미끼 파일로 대북 공작을 했다면 이런 어수룩한 정보기관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세금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믿어달라는 호소를 국정원이라는 믿을 것입니까? 넷째, 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사기 위해서 이미 드러난 대로 12년 7월 나나테크와 접촉하기 만 1년 전인 11년 7월 인포맥스라는 회사에 KS 김과 접촉을 했다는 메일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메일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을 읽어보면 인포맥스의 김 씨는 경찰청 이외에 검찰, 관세청, 군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모두 각각 해킹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서 이 메일대로라면 우리는 해킹 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강 청장은 해킹이 위법이라고 공식으로 말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선거법 판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판결 선고에서 대법원은 권력과 국정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대법원이 민주인지 반민주인지가 오늘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나오건 간에 원세훈과 국정원은 해킹에 대해서 다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과 해킹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댓글이 생각을 주입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해킹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려고 보이지 않는 총칼로 위협하는 매우 저질이고 악질적인 테러 공격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일부 언론과 여당은 반민주, 반역사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과 정상회담록 공개, 간첩 조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이 이런 사태에도 만약에 개혁하는 몸짓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찾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심재권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 주한미군 탄저균 미 비밀 반입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심재권 의원입니다. 탄저균 비밀 반입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단포가 지난 후 한미 간의 합동신문단을 꾸리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한 게 전부입니다. 어제 열린 소파 합동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걸 되풀이한 데 거쳤습니다. 미측의 탄저균 반입은 명백히 현행 소파 협정 양해사항 제26조 위반입니다. 최소한 지난 5월 22일 미 국방부가 이 사태를 인지했을 때 미국은 즉각 우리나라 관계보건당국에 이를 통지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국내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병원체 반입 시 우리나라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당연히 우리 정부에 이러한 병원체 반입을 신고했어야 하는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국 정부 모두
관계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부의 제일 책무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번 탄저균 밀반입 사태가 현행 소파 협정과 우리나라 법률 위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미측 관계 기관 및 우리나라 해당 부서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열흘도 전에 이미 미 오산기지 실험실 현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조속한 방문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공기위원회 발언이겠습니다. 네, 심재근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탄저균 반입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는 회의장을 벗어나서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생물학전 대위대를 총괄하는 국군 사령부와 국군 화생방사령부가 탄저균이 배달된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방문할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측이 대책위의 오산기지 방문과 관련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요. 22일로 예정된 현장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지 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대책위의 현장 방문을 위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미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책위가 현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서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두 눈으로 보고 주한미군 측과 직접 접촉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미 측은 건강한 한미동맹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저균 대책위의 현장 방문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방산비리 합수단이 발표한 중간수사 상황에 따르면 현재 방산비리로 기소된 인원은 총 63명이고 이 가운데 전현직 당선급 10명과 연관급 27명이 기소돼 절반 이상을 전현직 군 관련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리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폭발하는 총, 벽탄에 뚫리는 방탄물이, 고조할 수 없는 고조함 등으로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준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 특유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소요 결정 단계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계획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산비리 수사가 관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마련까지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엄청난 헌법 위반, 사생활 헌법 위반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7월 10일부터 공영방송이 아닌 JTBC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JTBC가 계속해서 이 관련 사안을 추적할 때 7월 13일까지 우리 지상파 방송 전체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7월 14일, 7월 15일 JTBC가 6곡지로 심층 보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KBS 2건, MBC 1건, SBS 1건, 7월 15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지상파 방송 중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특종을 한 것은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 SBS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공영방송을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은, 방송은 민주주의의 제4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될 기관입니다. KBS 수십 년 이상 이야기하고 계시죠. 늘 BBC와 비교합니다. 영국의 BBC가 만약에 영국의 첩보기관이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국내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7월 14일 2건, 7월 15일 1건 이렇게 보도하고 끝났을까요? 앞으로 KBS와 공영 MBC 입에서 BBC라는 이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용은 더 문제인데요. KBS, MBC 보도 태도 보면 국정원 입장을 단순 받아쓰기, 새누리당 입장 대변하기, 거기에 야당 살짝 끼워넣기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희 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파헤칠 때 과연 우리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보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JTBC가 공영방송 같은 이 기막힌 현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지금쯤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아울러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안전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어가도록 정부는 횟수부 예비비 8천만 원만을 배정한 채 신청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원은 현재 볼펜 하나 살 돈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시행령과 인원 미구성 핑계를 대면서 계속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상의 합법적인 기부에 예산 배정조차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정상적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농해수산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조위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해양수산부 추경예산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예결위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도 유효합니다.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인원 미구성을 핑계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지난달부터 무단 결근하다가 급기야 사의를 표명하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이 합작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을 추천한 새누리당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역사의 기록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무차별적으로 여러 문제를 살피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보이는 추가 정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불법 도박성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하고 있고요.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서 추가 증거로 될 것입니다.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을 원세훈이 지시했다는 이병우 국정원장의 진술은 원세훈의 대선 개입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고 대선 개입 지시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이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용판의 대선 불법 개입 수사 사건의 중간 수사 브리핑 행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내려졌을 때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당은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